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그리고 카몰 편집위원장 김혜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연구윤리 교육을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편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의무 교육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구윤리 교육하면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면서도 근데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교육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연구자들 또 이제 교수님들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거에 이제 맞게 제가 좀 주제를 가지고 온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구 윤리교육은 교육 대상자 그리고 교육 필요성, 목적 등의 이걸 고려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또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윤리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공통 주제로서는 연구 윤리 교육의 공통 주제는 연구 윤리의 이해, 그다음에 관련 법정과 규정, 그다음 연구 활동의 종류와 바람직한 연구 수행, 그다음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 이런 것들이 공통 주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 주제를 이제 보시면 그 공통 주제에 대한 사례 제시 등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학문 분야의 특성상 특성을 이제 반영한 교육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공통 주제가 아닌 이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윤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용에 관련된 그런 새로운 이슈에 대한 윤리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 범주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5가지로 크게 이제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IRB, 그다음 인간 대상 연구, 그리고 동물 실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 대상 연구 그리고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이거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공계 그다음에 의학계 이쪽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윤리를 그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규가 바뀌면서 사실은 이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저희 분야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인체를 이용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의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분야인 교육학 연구에 실제적으로 이 개념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구 대상 그 연구의 범위를 보시면 이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그다음에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저희 이제 분야에서는 지금 의사소통, 대인 접촉,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참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취약한 계층, 임산부, 신생아, 아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취약한 계층 해가지고선 뭐 해당 사항이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특히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그 대학교 1학년인 경우에 아동, 즉 만 19세 미만의 학생들을 이제 아동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1학년들이 만 19세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도 이제 연구의 원칙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이라는 거는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요. 법률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되고, 자율성이 존중이 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생활 보호, 안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IRB가 이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데요. 각 기관 또는 각 학교에서 지금 IRB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를 하기 전에 IRB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한테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 그리고 연구 대상자는 기관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연구 계획을 세워서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연구 대상자가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연구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연구용 실험에 참여하거나 조사 관찰 등의 대상이 되어질 때 연구 참여자로서의 연구 대상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 제공자로서의 연구 대상자, 즉 사람이 이제 수집되는 개인 정보가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것, 관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에게 수집되는 개인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윤리에 있어서 이제 생명 윤리의 핵심은 인간 존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보호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자율적인 참여,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한 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들을 이제 심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인 접촉,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전체가 심의 대상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 행동 관찰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IRB 심의 대상의 연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의 면제가 이제 가능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 대중한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연구.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배제된 연구예요. 배제된 연구.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RB 심의를 연구 수행 전에 이제 그 심의를 받고 그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윤리법상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B Q&A를 이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 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IRB 이제 검토 없이 연구를 수행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IRB 심의는 원칙적으로 연구가 완료가 돼서, 이게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연구 심의 절차를 받을 수 있는가, IRB 연구 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IRB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IRB 소속 이제 연구원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이제 정확한 이제 답을 얻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IRB를 이제 받고 IRB 심의 전에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어떤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질 것 같고요. 각 학교마다 그 IRB 심의에 대한 규정과
그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광범위한 연구 주제로 IRB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세 집단으로 분류했었을 때 이것을 세계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IRB 승인을 받았었을 때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거에 준거해서 이제 논문의 개수가 정해지고 논문의 주제들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RB 연구 신청했었을 당시에 연구 제목과 연구의 개수와 연구의 주제 이것에 적합하게 그 연구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출처를 만약에 이게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문을 다르게 이제 편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출판을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만히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대학, 국외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 기관, 즉 인간 대상 연구에서 IRB 심의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온라인 설문에서 동의서를 이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라고 했었을 때는 개인정보가 이제 수집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우선은 웹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연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내용 또는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신상은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연구윤리에 대한 Q&A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절 부분인데요.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가지고서 각각의 논문을 게재하면 문제가 될까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이거는 그 공동 저자이든 단독 저자이든 상관없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학위 논문하고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가 게재가 되었어요. 작성 중에.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연구와 비슷한 연구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된 거.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랬을 때 표절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인용 표시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용 표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표절률 해가지고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거 많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편집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그 회의에서 또는 내규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앞으로는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10% 미만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 통과하기 위해서 표절 검사, 유사도 검사 기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숫자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에서 용이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참고 문헌하고 그 논문의 본문의 일치도인데요. 이 일치도를 상당히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퍼블리시 되기 전에 반드시 그거를 매치를 시켜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빈번히 발생한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제 학생들 중에서 포스터 학위 저널 논문 이런 것들이 같이 제목과 일치하면은 괜찮나요? 라는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복 게재의 위험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복계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출처를 정확히 밝혀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 학술지에서 이제 게재된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투고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질문이 들어왔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만약에 국내 학술지 즉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즉 해외 저널지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줄 경우에는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이미 존재하는 문건이다라는 그것을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뭐 사업 결과물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기관에서 먼저 이제 문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논문을 가지고선 쪼개 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심화시키고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부분이 있는데요. 제1저자 2명 가능한가요? 교신저자 2명 가능한가요? 이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각 학회에서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회에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명이 있는데요. 저자명, 영문명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일관되게 표기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던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거 외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IRB 기가생명위원회 업무 매뉴얼과 그 개정판 연구윤리 길잡이 그다음에 Q&A 세션에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이 내용들 그다음에 정리된 내용들을 그 회원 여러분들께 그거를 배포하고 또 자료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혹시 이제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저 편집 위원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